한때는 그저 침대에 눕기만 하면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피곤한 신체와는 달리 머릿속은 계속해서 소음으로 가득 차 잠들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와 대면하면서 나는 나만의 숙면 루틴을 개발하게 되었다. 먼저 오후에 카페인을 끊는 것이 첫 번째였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이제 아침에만 허락된다. 오후에는 데카페인 차나 허브티로 갈증을 달래곤 했다. 특히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는 이완을 돕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에 잠들기 전에 마시기 좋다. 두 번째로 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항상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은 자연적으로 그 시간을 잠들고 일어나야 하는 신호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도 너무 늦게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저녁은 가벼운 식단으로 하고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위장이 이를 계속해야 하므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도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끊으려고 노력한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 대신 독서를 하거나 요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기도 한다. 요가는 특히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어 더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 조성에도 신경을 썼다. 방 안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를 만들어준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면 빛이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된다. 이불과 베개의 재질도 중요하다. 천연 소재의 침구는 몸을 쾌적하게 유지시키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의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과정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활력과 기분을 점차적으로 바꾸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숙면을 위한 여정은 단순히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닌 일상의 건강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매일 물을 8잔 이상 마셔야 한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이 이야기는 현대에 이르러 과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럼 물 8잔의 전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 마을의 건강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한 현자가 살았어요. 그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장수한 사람으로 유명했죠. 그는 여러 연구와 실험 끝에 사람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어요. 하루는 마을 광장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 물병 8개를 꺼내놓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무려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라는 그의 첫 마디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8잔이나? 사람들은 궁금했죠. 현장은 설명했어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돼요. 소화에서부터 세포의 노폐물 배출, 체온 조절까지 물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실험을 제안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그의 말에 따라 하루에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눈에 띄는 신체 변화를 체감하게 됐어요. 피부가 더욱 맑고 촉촉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주변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물 마시기 운동에 동참하게 됐어요. 현자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했어요. 그의 영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소문은 멀리 퍼져 전국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전에는 막연하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왜 8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죠. 물론 모든 이가 반드시 8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이란 사실이에요. 이처럼 물 8잔의 전설은 이야기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일깨워졌어요. 우리 모두는 이 전설을 기억하여 물을 더 가까이 하고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 내 책임, 사회적 기대 등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부담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다. 폴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시작되는 회의, 이메일 폭탄, 그리고 줄지어 기다리는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다거나 잠을 잘 못 잤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폴은 자주 두통에 시달렸고 어쩔 때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업무로 인한 과도한 피로라고 가볍게 생각한 채 넘겼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그저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하루를 견뎌내곤 했다.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폴은 교통신호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그에게 만성 스트레스가 그의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했고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의 조언을 받고 나서야 폴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업무와 개인 생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출근 전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스트레칭과 산책 같은 간단한 운동도 일상 내 포함시키려고 했다. 또한 업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풀었다. 또한 폴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 과정에서 폴은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점차 알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고 폴의 건강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그는 더 이상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지 않았고 전보다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고 직장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작은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다. 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단순히 지나가는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단지 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돌보아야 할지를 되새겨보게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햇볕을 조금만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과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은 이 믿음이 항상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햇빛, 특히 UVB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이는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햇볕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무실, 집,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햇볕을 흡수하는 비율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해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위도와 계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반구의 많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햇볕의 세기가 약해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특정 위도에서는 겨울뿐만 아니라 가을과 봄에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비타민 D 합성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색은 멜라닌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멜라닌은 피부가 햇볕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짙을수록 자외선의 흡수량이 줄어들어 비타민 D 합성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햇볕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이 있으며 달걀, 치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많은 우유 제품이 비타민 D로 강화되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사로만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수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각 개인의 생활 양식, 지리적 위치, 피부색을 고려하여 필요한 섭취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내 건강을 점검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기적인 다이어트는 그때마다 체중 감소를 주었지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요요 현상과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나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에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 미로 속을 헤매야 했다. 처음 시작은 간단했다. 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명상과 스트레칭을 포함한 아침 루틴을 만들었다. 이는 나의 정신적 건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식단에서도 큰 변화를 주었다. 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피하고 대신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식단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바꾸는 것이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음식의 질에 집중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탐구하며 요리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다. 운동 역시 꾸준한 노력의 일부였다. 나는 숀 요가를 통해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처음에는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꾸준히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 역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였다. 나는 정기적으로 저널을 쓰며 나의 삶의 질과 감정 상태를 반성하고 되짚겠다. 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전문가의 간헐적 상담을 통해 나의 감정 상태와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단순히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을 줄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승리를 쌓아나가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나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협력과 성찰을 통한 끝없는 여정